네, 안녕하세요. 제38자 한국 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원입니다. 네, 아침부터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또 계절이 바뀌면 옷차림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두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이 자리가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뒤에 살짝 힌트가 나왔는데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3프로TV 비사이드가 공동 주최한 이사충실 의무 상법 개정 쇼츠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과 그리고 상패 수여식 그리고 기념 촬영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모전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다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수한 작품들을 심사해 주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입니다. 오늘 뭐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포럼은 아주 쉽게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하자, 이제 그런 모토고, 그 상법 개정이 오늘 그 얘기하려고 저희 모인 건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내가 수산 주시면 이렇게 떨어지지? 어이구. 그래서 그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유튜브 공모전을 여름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뭐 여유가 있는 그러한 NGO가 아닌데 좀 상금을 걸고 했는데, 오늘 마침 그 대상을 받은 우리 경북대 법조원의 학생이, 대학원생이 이제 대상 금상을 받았는데 수상을 좀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간단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전체 뭐 다 합치면 한 3분 이내에 마치고 저희가 본 행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넘겨주시죠. 개념이 어려운지 우리 정부나 정치인분들 중에 상법 개정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영상이 주주야, 날 믿니? 안 뜨네. 네, 이사님. 주장의 주주야!
저 기술 에러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환경협이니까 뭔가 기술적인 장애를 좀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 꼭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안 무서워요. 나오잖아요. 안 나오. 주주야, 날 믿니? 네, 이사님. 투자해, 주주야. 네, 요것은 그냥 저 넘어가고 우리 대학원생 여기 있죠? 일로 오세요. 우리가 상 드리고 저희가 그 3프로랑 비사이드랑 같이 일로 나오세요. 그래서 한 100여 편 영상을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해서 무려 저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천만 원의 그 상금을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받는 금상수여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이걸 줄 테니까 박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패 수여식까지 마쳤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38자 세비나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남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 3월에 우리가 이제 주총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 3월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하는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한국 아까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에서 전 세계 진짜 초대형 투자가분들 한 30분 모시고 그때 한국 방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총이라는 게 주주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도 보면 주주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로 삼는 게 주총에 참석해서 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국내 모 그룹, 그러니까 실제 뭐 LG 화학이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IR 헤드랑 미팅을 했는데 주총을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펀드를 대표하는지 법적인 증명을 하라고. 진짜 상식으로 1년 동안 1년 이상 알았던 사람이고 어제도 미팅을 했었는데 법률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죠. 상장 기업이 주주와 주총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변호사를 갑자기 전화해서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를 내서 실제 참석을 했는데 한국말을 못 하시니까 오늘 동시통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시면 동시통역기 쓰시고 들어가려니까 통역사는 주주가 아니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질문할 시간도 안 주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은 주총이 큰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듣는 그런 장인데 Q&A 시간을 몇 시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주총에 대해서 좀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거버넌스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토론만 해요. 근데 우리 시장에
유동 물량의 반은 외국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시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과연 우리가 거버넌스가 특히 주총 이슈들이 어디에 와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하는 분이 스테파니 린 한국가 싱가포르 담당하는 ACGA의 협회에서 출장을 나오셔서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뭐 상당히 그 실제 경험이 제일 많은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저희가 좀 빨리 그 행사를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해서 한 1시간 11시 반, 11시 40분쯤 마치되 마지막에 Q&A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CGA의 한국 담당 리서치 헤드인 스테파니 린님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스테파니 린은 한국 시장에서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그리고 주요 제도적인 장벽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Today we're honored to have Stephanie Lin, the head of research for Korea ACGA. Mrs. Lin will share her insights on the 오늘 한국 challenges and 싱가포르 담당 barriers that 리서치 헤드인 investors 스테파니 face in the 린께서 Korean 와서 market. ACG 그럼 큰 박수로 스테파니 발표를 린님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테파니 린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ACGA 한국 및 싱가포르 담당 리서치 헤드입니다. ACGA는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CG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기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GA는 독립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기구입니다. 비영리 기관이고요. 또 아시아 금융 위기가 97년도에 있은 다음에 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투자자 기업들이고요. 또 저희 투자자들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산 운용 규모가 40조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ICGA에서 정기적으로 시장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12개 시장을 커버하고 있고 거버넌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과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 기업들, 투자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여러 그 협회들과도 이 12개 시장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인 그런 규제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이슈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 기준을 각 시장에서 높이려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주요 출간물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CG 워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기업들의 거버넌스 관행을 12개 시장에서 평가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7개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각 7개 카테고리에서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CGA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툴입니다. 정책 제안 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의 활동은 아무래도 규제 차원에서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4개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인도 작업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이 작업반 반장을 맡고 계시고요. 각 시장별로 주요 기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 이슈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워킹그룹 실무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빈번하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 과제들을 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CG 워치 보고서는 2년에 한
한 번씩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각 시장을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됐던 CG워치가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가장 최신 서베이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개 시장에서 9위에서 8위로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CG워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개선이 됐던 것은 행동주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또 규제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이 시장들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관련해서 취해진 조치들이라든지 분할 관련해서 또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또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주총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GA의 경우 이제 투자자 대표단을 올해 3월에 한국에 모시고 왔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표는 한국의 주총에 직접 출석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나오기 때문에 3월 초에 이 기업들이 언제 주총을 열까가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잡는 것부터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연금 보고서 지금 현재 이러한 주요 주총 관련한 현안들을 다루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의 권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11월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0개의 이 AGM 그리고 위임장 투표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이슈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점들입니다. 2006년도 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임장 투표 제도에 대해서 아시아권에서 평가할 때요. 그런데 이제 벌써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이 동일한 문제가 아무래도 많은 주주들에게 고충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10개의 그 이슈들을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쭉 있어 왔던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절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너무 뒤늦게 나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14일 전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ACGA나 아니면 CG 코드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말하는 28일 전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코스피 상장사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기업들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총 소집 통지가 있은 기간과 그리고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 하루 이틀 또는 그거보다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 내용 보고 또 위임장 관련한 절차들을 다 밟는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주총 소집 통지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만 이제 14일이고요. 다른 국가들은 21일 그리고 뭐 중국도 좀 20일이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만 14일 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CGA가 권장하는 것은 우선 한국의 상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14일 최소 공지를 28일로 연장해서 세계 베스트 프랙티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법 개정은 오래 걸릴 것이고 시행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것은 협회가 이끄는 변화입니다. 효과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협회 주도로 이루어졌던 활동들, 예를 들어서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KLCA의 배당 관련된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육을 진행한 이후 법 개정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또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도 상장 회사의 모범 정관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모범 사례를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개정안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28일 전에 주총 공지를 발행해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는 방법,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행도 있을 것입니다. 주총 준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정보 가용성입니다. 투자자들이 투표하는데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 보고서, 또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는 주총 일주일 전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코스피 기업과 코스닥 기업을 보게 되면 최소 요건만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결권을 행사하기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2주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 투표를 할 때 최신 데이터 없이 투표를 준비하고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업 거버넌스라든지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최신 정보 없이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보고서는 자발적이고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5%의 코스피 상장 회사들은 2026년까지 의무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5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은 주총이 끝나고 2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보고서들이 자발적이고요. 또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의결권 행사에 참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3월에 주총 기간이 오게 되면 사실 이 보고서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기간이 더 지연된 그러니까 오래된 보고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 가용성을 늘려서 주총 준비를 하기 위한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규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 그리고 외부 감사인 보고서가 최소 주총 3주 전까지 공개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지속 가능성 보고 같은 경우 저희 그 CG 워치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에서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찰한 몇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저희가 3월에 대표단이 방문을 하면서 관찰된 문제입니다. 올해 저희가 그 방문을 하면서 실제로 주총 참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복잡한 출석 절차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총을 참석하고자 할 때 출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출석을 할 수 있을지 문의하기 위해서 IR 부서에 연락을 했는데 IR 부서조차도 이 출석 절차를 잘 모르거나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 커스토디언 은행과 논의를 해서 출석을 조율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IR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와 그 수탁은행인 커스토디언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CEO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일 경우 사실 CEO의 서명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출석표에 있어서 하드 카피만을 받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주총에서 실제로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통역이 제공되지 않지만 또 통역사를 함께 참석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주총 공지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시간과 직책 그리고 장소 그리고 안건의 주요 그 제목만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총에서 저희가 관찰한 것은 이 회사의 대표, 그러니까 이사회 대표가 아니고 의사회 의장이 아니라 그 회사의 CEO가 주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주총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표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 결의안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할 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그 질의응답 세션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언제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자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주총 출석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디지털 출석표를 수락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총 참여를 간소화해야 되고요. 또 주총은 이사회 의장이 주최를 하는 것이고 CEO가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주와의 대화를 권장드립니다. 또 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KRX에서는 주주총회 공지, 안건, 의사록의 영무 번역을 의무화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또 주총에서 지정된 Q&A 세션을 제안드립니다. 홍콩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주주가 주총에서 질문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는 주총의 이제 밀집 현상, 집중 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여러 주총을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2024년 이런 그 주총 시즌을 보게 되면은 97.2%의 상자사들이 한 열흘 동안 밀집되어서 이 주총을 개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여러 주총을 동시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기관이 그 주총의 그 상한선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의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지 제한선을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을 방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총 일자가 싱가포르의 증권거래소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형주 회사들이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주총회 이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가 이런 투표 공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주총 이후에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이 없는 것이죠. 일부 기업들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이 CG 보고서에서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5월 말까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총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는 합니다만은 기업별로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일부는 굉장히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그리고 숫자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간략하게 공개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기반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 투표 결과를 주총 이후 즉시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이슈는 누적 투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투표가 개표되고 있는지 카운트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 ACG 회원들이 이 개표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문제를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즉 누적 투표제 하에서 이런 개표의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주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 이전 주총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HGA 회원 같은 경우 JP 금융그룹의 이사회 선정에 있어서 누적 투표 과정에서 이 개표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 많은 분들이 프록시 시스템에서는 이 누적 투표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 투표를 여러 후보자에게 수치를 할당하는 기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어떻게 이 투표를 할당할 것인지 말로 했어야 됐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록시 자문 회사에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이런 누적 투표에서 요구되는 여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당하는 기능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적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나 소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에서는 누적 투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사실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반적인 이 기업 거버넌스의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공고안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시장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Thank you 주셔서 for your 감사합니다. meaningful presentation. 큰 박수 네, 부탁드리도록 발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GM의 현재 문제점,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사업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는 문제 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주주총회 최소 3주 전까지 사업 그리고 외부 감사인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다양한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홍콩에서 어제 도착하셨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자본시장 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께서 참여해 주시겠고요. 좌장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나무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나오네요. 네, thank you, Stephanie, for a very 발표해 주신 comprehensive 저희 presentation. 연사께 네, 다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통 저희가 패널 4분 모시는데 조금 각자 패널 분들한테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여러분께 그 Q&A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저기 뭐 로펌에서도 오셨고 기업에서도 오셨고 금융계 언론계에서도 오셨고 기업에서는 저희 포럼이 A 학점 드린 KB금융하고 SK스퀘어 역시 잘하시는 데가 계속 잘하십니다. 근데 아까 재밌었던 게 주총에서 저도 사회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아유 주총은 절대로 참석하지 마세요. 사회이사분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십니다. 그게 권해요. 근데 이번 3월부터 주총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주재하는 게 맞다고 지금 ACGA가 얘기하시고 사회이사분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고려하여는 아마 한 20몇 분이 참석하실 텐데 뭐 상당히 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발표해 주실 우리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위원님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되게 자본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셨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연구위원 연구관 지금 이제 자본시장 연구위원으로 계신 황 박사님은 실제 엄청나게 여기저기 우리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에 근무하셔서 항상 균형 감각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제목이 보니까 통계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주총 현실과 문제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주주총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관련해서 쓴 논문과 보고서만 해도 수십 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법학 박사학위를 상법으로 받았고 처음에 2012년에 법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에서는 정말로 주주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런 논의의 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2013년에 지금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모 기업의 주주총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분 진행이 됐나요? 모든 것이 그냥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알던 배우던 주주총회랑은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가 다른 나라는 어떤가 싶어서 바로 그 해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모 회사의 주총을 갔는데 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2대가 주주총회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안건 하나가 설명될 때마다 주주들이 그 뒤에 와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주주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하고요. 그 모든 걸 답변하려다 보니 이 앞에 단상에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경영진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테일한 안건은 진행자가 모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그 안건에 따라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실제 주총은 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일본이 이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ISS랑 그리고 오늘 스테파니 린도 제가 올해 3월에도 만났었는데요. 이 ACGA 멤버들이랑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이 멤버들이랑 법사위 위원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올해 3월에는 법무부 금융위와 함께 ACGA 멤버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 주총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2013년 그리고 제가 처음 주총을 참석했던 2013년과 지금은 그래도 변화가 조금은 있습니다. 아예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조금 더 달라져야 하고 저는 이 문제가 기업과 주주들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와도 좀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IR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 뒤로도 한 20개가 넘는 우리나라 주총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뭐 아까 KB 나왔는데 KB도 갔었고요. 그리고 국가가 거의 지배주주인 한국전력 그리고 뭐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KTNG를 비롯해서 또 주총은 좀 특이하게 하죠. 미국의 워렌 버핏 주총을 보단 풀무원 주총, 뭐 다양한 주총을 다니면서 이게 회사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떠한 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론적인 얘기 말고 그냥 통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만 보시고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조금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시사점들을 많이 좀 도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개최일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테파니가 제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결과적인 그 내용만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3월 28일 하루에 802개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679개사, 그래서 무려 이것을 한 9일 정도로 좁혀보면 아까 상장회사 12월 결산법인의 97% 가까이가 주주총회를 거의 몰아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단기간 안에 여러 개를 투자하는 그 해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기가 어려울 뿐더러 참석조차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참석이야 전자투표가 많이 활성화됐으니 전자투표를 하면 되지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안건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어렵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슈퍼주총데이라 그래서 하루에 주총을 많이 개최를 했는데 그때 섀도우 보팅을 폐지하면서 이걸 좀 분산하자 해서 죄송합니다. 분산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분산이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주총을 보시면 다시 또 3일에 70% 가까이 되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ISS에서 다른 글로벌 자료들도 받아봤는데요. 거의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해서 개최를 할 거면 차라리 소집 통지 안건이라도 좀 먼저 주면 미리 오랜 시간 검토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 통지를 주는 그 공고일과 총회일의 차이가 대부분 법에서 정한 2주 그리고 보면은 약간 2주 다음에 두드러지는 게 4주인데요. 이거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그 가이드에 따라서 4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2주에 이렇게 소집 통지를 몰아서 줍니다. 주주총회도 집중 개최하고 소집 통지도 이렇게 임박해서 주게 되면 사실상 이걸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과연 이때가 최선이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소집 결의일과 소집 공고일의 차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집 결의를 했다는 얘기는 바로 공고를 해도 사실상 무방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갭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뭐 바로 한 회사들도 있지만 소집 결의일과 공고일의 일수가 좀 차이가 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소집 결의를 하고 나서 공고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조금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소집 통지서 혹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다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기업에 계시니까 소집 통지서 자체로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보고서를 봐야지 이제 조금 더 임원 보수만 해도 조금 더 상세한 것들을 보려면 사업 보고서를 봐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소집 결의를 하고 나서 그 공시를 하고 나서 안건 수정이 되는 경우도 사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들을 보면 아까 스테파니가 말하기를 2주 전이라는 소집 통지 기간이 있지만 실제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그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느라 주주총회 한 12일 전에는 의결권 행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건이 바뀐 경우들, 나는 이미 의결권을 보냈는데 안건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안건의 여러 가지는 주로 재무제표 관련된 변화거든요.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거의 1주 전에 주는 게 대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감사 보고서도 대부분 1주 전에 줍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소집 그 통지 시와는 다른 안건, 예를 들면 원래는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했는데 감사 보고서를 받아보니 적정하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사회 안건으로 돌리겠다. 정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의결권 행사를 한 것도 사실은 이 주주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나온 감사 보고서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본인들의 의결권에 대한 어떠한 신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1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소집 통지 14일에 이런 상세한 재무제표 승인을 감사 보고서가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와 같은 14일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은 그 소집 통지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감사 보고서가 제공되는 반면에 우리는 이 소집 통지도 짧은 편이지만 그거보다 더 늦게 이렇게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되고 있고, 이것은 물론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다만 법에서는 1주에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1주 전까지 주라고 하죠. 얼마든지 기업이 그 전에 주려고 하면 줄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외부 감사가 어차피 1주 전에 주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넥센타이어 예전에 주총을 갈 때 넥센타이어는 늘 2월에 주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12월에 결산을 하고 2월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넥센타이어 IR 하시는 분의 말씀이 CEO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때까지 해달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나온다라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 법에서 1주 전이라고 하고 있어도 기업들이 얼마든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물론 저는 법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법이 안 바뀌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조금만 더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임원 보수 안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수 안건으로 나온 그 한도와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사업 보고서를 여러 보고서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지급률 평균이 코스피는 51.5%, 그리고 코스닥은 44.8%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도를 승인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주인 나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국민연금이 50%보다 실지급률이 낮아지면 반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나마 코스피는 50% 이상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러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한도 승인과 실지급률 차이의 괴리에 있어서 조금 많은 차이가 있고,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수 한도만 승인받던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법을 바꿔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 주주총회 본인들의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달라져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할 텐데, 이사회 안에서도 그 보수위원회를 두고 조금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뭐 뉴욕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상장회사가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면 한도 승인도 되게
광범위하게 받고 그리고 그걸 이사회가 셀프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이 조금 더 신뢰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식 보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잘 아실 텐데요.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있지만 스톡옵션을 제외한 그러한 성과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지만 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결의할 수 없다라는, 영향을 줄 수 없고 그리고 그것도 뒤늦게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한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회사가 요구한 것보다 배당을 더 달라라는 말을 하려면 회사가 배당을 얼마 줄 건지를 알아야 뭐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6주보다 전에 한 그 회사들이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회사들은 6주 이내에 배당 결정을 공시한 회사들입니다. 이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 법에서는 주주 제한을 하려면 주주총회 6주 전에 해야 됩니다. 고로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회사들만 배당에 대한 주주 제한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가능하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배당 안건을 알기도 전에 주주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얼마 줄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달라 이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른 채 그냥 6주 전에 주주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좀 우리나라 주주총회 현실이 이렇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주주총회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의원님 너무 디테일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풀리는데 좀 너무 의도적으로 아니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주총을 운영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 패널 발표는 이제 이창환 대표, 얼라인 파트너스의 행동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 주주권 행사 문제 및 개선 방향. 근데 이번에 미국 재무장관이 누가 됐죠? 우리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외국 투자가들이 투기 자본이어서 우리나라 거버넌스를 개입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투기 자본의 대명사인 헤지펀드가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투기 자본이라는 표현은 되게 좋지 않은 것이고, 결국 주주의 권리를 찾고 기업 가치가 제자리에 가도록 그러한 역할을 가속화시키는 게 이제 행동주의자고 가장 첨단 헤지펀드인데, 하여간 좀 우리 금융 당국이나 이런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이 빌딩 주인인 한경협도 보면 맨날 투기 자본 하는데 얼만큼 투기 자본을 만나봤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창환 대표가 좀 본인이 경험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얼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입니다. 저희 이제 좀 아마 통계,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 관점에서의 그런 뭐 해외와의 비교 이런 것들 이때까지 이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사례 기반으로 행동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스테파니하고 그 다음에 황 박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이겁니다. 주주총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이제 주총이 하루 이틀로 몰려 있다고 하는 3일 내에 거의 70% 정도가 몰려 있다는 사실 아마 보셨을 거고, 이제 뭐 그걸 떠나서도 개별 건을 봤을 때도 제가 행동주의 캠페인을 해보면은 이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그러니까 주총 2주 전에만 하면 돼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 회사들이 보통 이제 언제 하냐면 오후 5시 반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모르시죠? 이게 그 저희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뭐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안건은 이렇게 투표하자고 할 때 의결권 위임 권유 대행 공시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만 이틀이 지나고 난 뒤부터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그 위임장 달라고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총 2주 전에 이제 5시 반에 통지를 그 소집 통지를 공시를 하면 그 30분 안에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는 그 다음 날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는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며칠 차이가 나요. 그 보통 주말 끼고 하거든요, 회사들이. 그럼 회사보다 그 3일 정도는 늦게 이제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3일 사이에 회사는 이제 다 가 있거든요. 그 주주들 이미 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한테 저희가 이제 가서 설명을 하려면 안건에 대해서 주총 소집 통지한 사실상 다음 날에 권유 공시를 하고 이 영업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이제 저희가 그 접촉을 해서 이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오후 영업일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 표를 받는 걸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총 소집 공고되고 오후 영업일 전은 사실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총 일주일 전에 표를 마감을 해요.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이게 2주 상간에 보면은 저기 ISS 글래스 루이스 이런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은 또 이 사실 한 일주 최대 보통 제일 늦게 해도 주총 일주일 전에는 이거 리포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ISS 글래스 루이스한테 가서 안건을 설명할 시간도 사실상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최대한으로 만약에 기업들이 뭐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한 기업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악의를 가지고 나는 법상 최대한의 권한을 동원해서 막아버리겠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예를 들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사례가 보시면 그 거의 이렇게 아마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는 예를 들면 그 되게 궁금한 게 이번 두산 엔더빌리티가 주총 소집 공고를 과연 언제 할지 혹시 2주 전에 딱 맞춰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시간을 부여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냥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싶은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날짜가 사실상 하루 이틀밖에 없으니까 이 수백 개 그 외국인 기관들한테 이거를 안건을 설명할 시간도 없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걸 안건을 제대로 검토해서 안 그래도 다 몰려 있는데 수백 개가 다 검토해가지고 의결권 자문기관 리포트를 보고 이거를 투표를 딱 제 시간 내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이거 뭐 2주 이거를 안 바꾸더라도 최소한 그 예탁결제원에서 이거 왜 오후 영업일 전까지로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그냥 우리나라 국내 의결권 기관들은 하루 전 아니면 당일에도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왜 불리하게 외국인 차별을 해서 일주일 전까지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거는 굉장히 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결권 권유대행 공시 이것도 좀 저는 조금 공평하게 회사와 주주가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실제로 표가 행사가 안 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초에 정말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저희가 집중투표제라는 게 한국의 상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7년도에 도입이 됐나? 그런데 이제 막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정관을 통해서 제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93%인가는 집중투표제가 정관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JB금융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집중투표제가 있고 여기 와 계시는 이제 SK스퀘어도 집중투표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건 모범적인 회사들이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30% 지분만 가지고 이사회 전원을 내 맘대로 선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이제 이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의결권 행사할 때 그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한국의 상임 대리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있어야 되고, 이 상임 대리인이 한국 예탁결제원에다가 표를 그 행사 내역을 전달을 해서 그 한국 예탁결제원이 회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이제 5영업일 전까지 하라고 하는 건데, 이 한국에 있는 상임 대리인이 보통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거나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또 해외에 있는 이런 펀드들의 그런 수탁은행으로부터 이제 표 행사를 전달을 받는데, 이거를 하는 시스템이 기관 주주들은 이게 워낙 이 서류 같은 것도 많이 복잡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이렇게 다 조율을 해서 이 브로드리지, 그다음에 ISS 이런 데서 의결권 행사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의결권 자문하고 좀 다른데 의결권 행사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주총 의결권 행사 결과를 표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집중투표제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100만 표가 있으면은 100만 주가 있으면 이사를 5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예시가 300만 주로 돼 있는데, 내가 300만 주가 있는데 이사를 5명 뽑는다 그러면 원래는 300만 주씩 5명한테 나눠서 투표해야 되는 거를 곱하기 5를 한 1,500만 표를 한두 명한테 몰아줄 수 있는 게 집중투표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소액주주가 한두 명이라도, 내가 비록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도 한두 명이라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인데, 이제 이걸 표를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뭐 1,000만 표, 이 사람한테 500만 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록시 엣지나 프록시 뭐 ISS 이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그냥 찬성 반대만 있는 거예요. 찬성 반대. 그래서 찬성 반대하면 그냥 이제 사실 내가 일단 한 명만 찬성했으면 이게 기관 투자자의 이 의도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1,500만 표를 한 명한테 몰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300만 표만 인정을 해줬어요. 찬성 하나는 300만 표. 왜? 여기는 찬성 반대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이게 이 ISS 브로드리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찬성 반대만 이제 예탁결제원 쪽으로 전달을 하면, 예탁결제원에서는 이거는 그냥 찬성 반대만 있네? 그러면은 300만 표 디폴트 값으로 내가 보유한 것만 이걸 회사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 나는 받은 대로 행사한다. 억울하면은 뭐 위임장 받아오든가. 실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됐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1,500만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실 회사의 의장 권한으로 이거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받은 대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실제로 많은 표가 무효화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검사인을 통해 갖고 주주들마다 의결권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다 받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료는 저희가 이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 8억 4,400만 주가 행사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1억 6,800만 주가 있었는데 1억 6,900만 주 5명이 선임이 되니까 곱하기 5를 하면 8억 4,470만 주가 행사 가능한데, 실제로 이 공시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행사된 의결권은 7억 9,300만 표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했는데 내가 의결권 행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집중투표제를 하면 사실은 내가 일부러 의결권 행사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저렇게 된 거는 뭐냐? 결국 저희는 이제 내용을 아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외부에서도 공시 자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표들을 다 빼고 나서 봤을 때 전체 3억 2,100만 표 정도를 외국인 및 기타 주주,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인데 그 중에 16% 정도가 무효화됐어요. 이게 뭐냐? 이제 아까 외국인들이 나는 이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몰아서 줄래라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 쪽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사를 5명 추천했잖아요. 저희는 3명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드를 정하거든요. 외국인들도 내가 회사 편 들래 하면 5명을 그냥 다 찬성한 거예요. 아니면 뭐 4명, 이제 저희가 추천한 분도 있으니까 4명 내지 5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3명만 추천해서 대부분은 3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지만 일부 사람한테는 1명, 2명한테 몰아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쪽한테 투표한 사람은 찬성을 1명, 2명, 3명이고 회사 쪽은 5명이니까 똑같이 300만 표씩을 해도 회사는 모든 표가 행사되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쪽에 찬성한 표까지 감안하면 저희 쪽한테 찬성한 표에 진짜 저는 한 3분의 1에서 30-40%는 무효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고치려면 결국에는 뭐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ISS나 아니면 뭐 브로드리지나 이런 그 외국인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거를 도와주는 이 서비스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찬반이 아니라 표를 얼마만큼 그 개별 이사만들한테 표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지금 이제 ACJ 같은 곳에서 나서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아니 회사들도 나서야 된다. 회사들도 이게 그 저기 가능하면 예탁원에다가도 얘기하고 뭐 저기 그 이런 기관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좀 해야 된다라고 본인들 주주잖아요, 그죠? 예, 남의 주주가 아니라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그 집중투표 의결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거 우리 잘못 아니지 않냐? 이거 저쪽 기관에서 나는 오는 대로 인정해 주는데 그 거기 그 저기 뭐야 뭐 그런 웹사이트가 잘못된 거를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억울하면은 위임장 갖고 와라. 라고 함 이게 근데 위임장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해요. 쉽습니다. 이게 뭐 인감증명서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인감증명서 받고 하면 수탁은행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이게 보통 해외에 이제 수탁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펀드에 뭐 GP, LP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이게 정말 이 서명권자가 맞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막 공증 받아오라고 하고 이거를 원본 받아오라고 해서 이게 달라고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상임 대리인 한국에 있는 그 상임 대리인이 보통 은행인데 주주총회 직접 참석하거나 집중투표 행사를 가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임 대리인이니까 이거 거의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 주총 때는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 표가 큰데 이게 집중투표 제대로 행사 안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 은행한테 이거를 부탁을 해서 그날 왔어요. 주총 때. 이 사람의 표가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 주총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사용 인감 계획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 원본 아니라 수많은 서류만 갖고 왔는데 사용 인감 계획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그 표를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사실 회사가 얼마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표는 받아주고 안 원하는 사람 표는 얼마든지 태클 걸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위임장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위임장이 굉장히 문구가 이제 부담스러운 문구가 있을 때가 있고 이 계약서 원본 그러니까 이 서류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까 전에 주총 그 2주 시간 되게 없는 건 이제 이해하셨을 건데 이거 원본 같은 거 만약에 받아오려면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끝까지 우리는 원본 아니면 안 되겠다. 공증 받아와라. 원본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JB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추후에 원본을 제출하면 이제 사본이랑 페덱스 송장번호 제출하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와 주셨는데 이거 사실 회사들이 맘먹고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이제 아까 오영업일 이게 단순히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지지할 것 같은 주주들이 어떻게 의결권 행사하는지 모르고 이제 현장 투표로 가는데 회사는 이미 5일 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5 영업일 전에. 근데 집중투표제는 이 투표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얼마만큼 몰아줄 건지, 3명한테 나눠줄 건지, 2명한테 나눠줄 건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회사는 이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모르는 채로 이제 표 손해가 되게 큽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가 이거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큰 투자자가 예를 들어 본인한테 불리하게 의결권 행사했어요. 예탁원 통해서. 그럼 그 투자자 찾아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뭐 이야기를 해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고. 결과를 알고 5영업일 동안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임장 받아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저는 주총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집중투표제 본인들이 의결권 행사한 게 나는 한 명만 찬성했으니까 당연히 내 표가 몰빵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주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저희가 막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마도 지금도 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아무리 막 이렇게 홍보를 해도 본인들 의결권 행사 안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왜?
이 공시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큰 회사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최소한 그 표결 내역의 합계로 퍼센티지는 나오지만 개별 주주는 내 표가 제대로 행사됐는지 안 됐는지를 회사가 통지를 안 해줘요. 예, 이런 부분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주권 행사하기 되게 힘들다. 아까 뭐 스테판이도 얘기했지만 주총 때 가는 것도 일단 힘들고 참석도 못하게 해요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최소 이게 주주통 4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예탁 결제원 이 부분 좀 너무 빨리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오영업일 이전에서 뭐 최소 하루 전, 뭐 이틀 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아까 그 브로드리지 IS 같은 그 웹페이지 그런 거 고치고 이게 안 고쳐지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주주들을 우리가 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뭐 의장이나 회사가 이런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이게 전체 표가 안 분되게끔 찬성한 사람들 숫자 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어쨌든 간소화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은 그냥 이메일로 그냥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사기로 잘못된 서류를 보냈으면 심하게 소송을 한다든지 뭐 사후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해외에는 다 제가 알기로는 좀 뭐 전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데 너무 회사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주주 제한이 있는 주총에서는 이게 뭐 얼마 전에도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주총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주주총의 의장이 객관적 제3자가 지정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주총 결과를 상세히 공시하고 이 개별 투자자들한테 본인들한테는 본인들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정확하게 좀 통지해 주게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그 JB 주총 마치고 나서 이제 이창환 대표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표가 한 20%가 이렇게 새 나간 것 같다. 리키지라고 그러죠. 리키지. 그래서 제가 외국 투자가들 큰데 뭐 C모 그룹, F모 그룹, 미국의 가장 큰 초대형 펀드 아시아 대표나 ESG 헤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믿지를 않더라고요. You must be kidding. 어떻게 한국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발표한 내용을 담당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 담당자한테 저희가 제출을 할 것이고, 한국 예탁 그 결제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파니 린이 여러 번 이메일 보내도 답변도 없고, 홍콩에 연락을 해도 답변도 없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진짜 바뀌어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이게 표가 중요하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상장사에서 이사회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놓고 지금도 고려연하고 양쪽 그룹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를 컨트롤을 하되 영향력을 미쳐서 경영진을 선임하는 게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평가된 주가가 적정 가치로 올라가는 게 행동주의자들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 이러한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패널 그 한누리 법무법인 한누리의 파트너 변호사 구현주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그 외국 주주의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의결권 행사가 지금 현재 한국 법령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무상으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문제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주주와 외국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지금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법령상 실무상으로 비교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그 방법별로
외국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당장 좀 검토가 필요한 그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현행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보내서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그 이사회에서 결의로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자 투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전자로 받는 방식의 전자 위임장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사전에 회사에 서면 위임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위임장 행사도 가능합니다. 각 근거 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표를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주주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 주주는 법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해외에 있는 주주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방법은 국내 주주는 위임장을 쓰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첨부 서류로 보통 위임장 원본과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주주는 상임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어서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임 대리인이 아닌 내가 직접 위임장을 다른 사람에게 써줘서 참석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고 뒤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 것처럼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미국 주주, 캐나다 주주, 아니면 유럽에서 온 주주, 케이만 펀드 이러면은 이에 대비되는 서류가 뭔지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 당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전자투표인데요. 상법 시행령에는 그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그 주주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자 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 그러니까 주주 확인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위임도 불가능합니다. 서면 위임은 대리인 참석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구비 서류나 그 뒤에서 살펴볼 내용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주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상임 대리인과 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방식입니다. 이창환 대표님이나 황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만 외국 주주들은 통상 해외 커스터디안, 그 다음에 국내 상임 대리인, 한국 예탁결제원의 5영업일 이전의 행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보실 만한 부분이 지금 금융투자업 규정상 외국 주주는 원칙적으로 선임한 상임 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 행사나 이와 관련된 사항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영업일 전까지 해외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게 해외 커스터디언, 국내 상임 대리인, 그리고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5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이 행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결원의 시스템이 5영업일 전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안이 변경되거나 추총 직전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의결권 자문사들이 권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못한 채 의결권을 더 이상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각 방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석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외국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의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고 또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설령 대표자가 본인이 오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외국 법인의 대표자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전에는 제가 뭐 주총 그 참석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케이만에 있는 펀드였는데 케이만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대표자 이사가 나옵니다. 이제 회사에서 그걸 안 믿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하면 케이만 정보 사이트인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사 컴퓨터로는 접속이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발급을 받으려면 또 비싸더라고요. 한 번 6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가서 노트북을 들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또 회사에서 회사 컴퓨터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또 그걸 또 실랑이를 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시작 단계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임장이나 뭐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뭐 위임을 받은 시그너토리나 그러면 그 시그너토리가 작성한 서류는 그럼 그 시그너토리 본인이 작성한 게 맞냐? 그건 또 어떻게 확인을 하냐? 공증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주통의 대리인 참석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금융투자업 규정상 그러면 외국 주주는 상임 대리인이 권리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 대리인이 아니거나 상임 대리인의 복대리 위임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주주 본인이 뭐 예를 들어 한두리의 구현주 변호사에게 그 상임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위임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위임을 한 경우 이게 가능하냐? 여기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상임 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 본인이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이 부분도 어쨌든 판례고 해석사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상임 대리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주총장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임 대리인에게 그래서 참석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상임 대리인한테 복위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또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방문해서 또 실무상 상임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포함한 이제 복잡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되고 또 이 절차 자체에만 5영업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이제 상임 대리인이 아닌 외국 주주가 그 직접 작성해준 위임장을 회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주주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라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가 무엇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 미비를 문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주주는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상으로는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서면위임인데 마찬가지로 그 상임대리인의 그 위임에 관한 그 금융투자업 규정의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회사 측이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의 첨부 서류를 구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행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대리인 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에는 많이 언급됐던 것처럼 5영업일 이전까지 상임대리인을 거쳐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이것도 이제 긴 기간이고 보통은 열흘 전에 의결권 행사가 결정되어야 해서 의안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의안 변경이나 자문기간 자문의견 발표나 연기문 표결 결과나 이런 부분을 다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탁결제원이 국내 주주들의 전자투표나 전자위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주들은 같은 예결원을 통한 시스템이라도 주총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외국 주주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KTNG JB금융지주의 사례처럼 상임대리인이나 예탁결제원이 집중투표 방식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아서 보유의결권 중 일부만 행사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규정이 이 두 규정인데요. 상임대리인을 통한 외국 주주의 권리 행사가 의무화된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절차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같은 맥락에서 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왜 주총 5영업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의아한 검토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직전의 이슈들을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금융투자업 규정이나 이제 예탁결제원 내부의 예탁 업무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외국 주주 입장 얘기를 드리는 게 뭐 그 사람들 편을 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여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주주는 동등하다. 거기에는 내국인, 지배주주, 개인,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다 똑같이 동등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느끼셨겠지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짜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되게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패널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지금 11시 한 28분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저 손 들고 저희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경제부의 송무빈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 자체는 조금 원론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뭐 하는 곳인지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직의 국내에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행동주의 펀드 관련인데요. 가급적 이창원 대표님을 포함한 복수의 패널분들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시각은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를 높이는 백기사라는 긍정적인 맥락도 있지만 일부 부정적이게는 기업 사냥꾼이다, 이른바 먹튀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 you, Lynn, in South Korea, the perception surrounding activist funds vary. On one hand, they are positively viewed as heroes that enhance a company's fundamental value.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ize them as corporate raiders or what is colloquially referred to as a hit and run strategy. What is your take on these two opposing 이렇게 evaluations? 대립하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한 시각은 질문 어떤지 감사하고요.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하자. 이제 그게 심플하고요. 저희 110명입니다. 금융인, 우리나라 주요 자산운용사, 독립자산운용사, 창업자 대표 임원들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자산운용사가 젠틀 액티비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자본시장이 가동이 안 돼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자산운용사가. 모든 데가 지금 심지어 삼성 액티브 자산도 주주 소환을 액티브하게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 금융인 60%, 변호사님 30%, 학자.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아주 심플한 거고, 행동주의자는 우리 이창환 대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행동주의자나 그 대체 투자, 그 바이아웃 펀드, 사모 펀드 같이 중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펀드를 운영하는,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서울대 법전원의 송홍열 교수라고 우리 기업법의 대가시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은 투자가 보호가 없어서 행동주의자가 활동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투자가 보호가 돼야 된다. 그런 논문이 4월에 꼭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핸드폰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갖고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아까 행동주의 기업
예, 그냥 제가 제 소견으로는 그냥 이제 상장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개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장을 하는 순간 이제 내가 수많은 투자자, 나의 동업자인 파트너를 초대를 해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걸 이제 그 지분 비율대로 나누겠다. 이게 공개 상장 회사의 전 핵심이고, 이제 공개되는 순간 사실 이제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개 회사로서 일종의 약간 모두의 회사, 투자하는 모두의 회사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가 좀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충분히 상장을 할 때 큰 결심을 하고 상장을 해야 되고, 사실 상장한 이후에 이제 다른 주주들 말 듣는 게 싫으면, 이게 동업자라는 게 서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이제 그게 싫으면은 사실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상장을 유지하면서 이제 본인 개인 회사처럼 그냥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되게 익숙해 있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당연히 주주로서 이제 법상 보호된 이제 권리가 있고 목소리를 내는데, 그냥 싫다. 예. 싫죠. 예.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됐으니까, 이때까지. 이제 그 선과 악, 그다음에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저는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이제 그 기존대로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뭐 긍정적 평가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 그 투자자로서, 이제 이런 상장 기업의 투자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영자들과 이사들이 사실상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펀치는 때릴 수 있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랜 역사 동안 누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전 두 개가 사실은 이게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입장이 달라서 그냥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좀 그냥 기존대로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뭔가를 찾아와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긍정적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든 또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Stephanie, do you have any comments on activists? Hi. Thank you for your question. 네, 질문 Actually, 감사드립니다. just to add that, like in our, as I mentioned, we do 첨언을 our 드리고 CG 싶습니다. Watch report, 저희 CG and 워치 we 보고서를 evaluate 내고 the 12 있는데요. markets based on their scores on 12개의 each category. 시장을 So we look at 각각의 CG as a 항목별로 CG 평가를 하고 ecosystem, 있습니다. 그래서 and CG investor is one of 생태계로 the 보고 있는데요. category. 그중 이제 So I 투자자가 think, 한 개 in 항목 the- 중 what we 평가 have 항목 observed, 중 is 하나입니다. that in Korea 저희가 in the 관찰한 바에 past, 따르면 couple, 2 to 3 한국은 years, 한 2년, acti- 3년 전 activists have been 보게 pushing 되면 for,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while you can say they're here to make a 활동을 profit, which 하고 is, 있죠. I think, 물론 수익 understandable 창출을 as an 위해서 investor, 한국에 and 진출을 but 하고 they're 있습니다. also 투자자로서 at the same time, 당연한 they are 일이지만 pushing 또 for, 동시에 이런 corporate 행동주의 governance changes 펀드에서 that 기업 could take 거버넌스 place in the 변경을 company. And 통해서 we do think that investor engagement in these issues are important. 이런 And we 개선을 do 달성하려고 encourage investors 노력을 to 하고 있습니다. participate actively 그래서 and to 투자자들이 voice and to 적극적으로 engage with 참여를 companies 하고 on 목소리를 corporate 내서 governance 기업들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참여하고 질문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CLS증권에서 지주회사 담당하고 있는 정용호라고 하고요. 그 이창원 대표님께 뭐 간단한 질문 드리면, 그 두산마켓에 이제 인발하셨는데, 뭐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 재벌 회사들 인발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두산 그룹을 커버하기도 하고, 그 7월달에 발표하시는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투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그룹에서 굉장히 약간 흔히 말하는 뒤끝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그룹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컬맥 하시면서 어떤 점이 변화하셨으면 바람이 있으신지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상법 개정 말고 정말로 저희가 실제로 투자할 때 저희 주주들이 이제 같은 몫을 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어떤 게
하나를 꼽으시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오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두산 밥캣건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고 지금 주가에 현금으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받거나 이 강요된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실 저는 사건이고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상법 개정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필요한 정말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옛날 같았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소리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큰 재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실 목소리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름을 까고 지금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회사가 너무 좋고 이 사실 너무 저평가돼 있고 충분히 사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해서 회사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냥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법 개정 이외에도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아까 이능무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상장을 하면서 공개 회사가 되기로 한 그 시점에서 이 여러 주주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주주들을 대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 이사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들이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많은 이사들을 선임하겠지만 이사들이 이제 좀 전체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으로 선출될 수 있게끔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이사는 사실은 그게 독립적인 이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 기관 주주들이나 뭐 소액 주주들도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좀 제도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 대만에 보면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 대만이 되게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나 지정학적 리스크 비슷함에도 주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사 선출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이 되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첨언을 하면 이제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만에는 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시장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아까도 ACGA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앞에. 네. 예, 저는 안녕하세요. 저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형균 상무이고요. 일단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내용에 좀 공감을 좀 이제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 규정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펀드에서 한국 주식을 투자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후 영업일 전까지 저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저희 펀드한테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 노티스를 주지 않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게 레이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미국 현지에 커스터디언이 있고 또 한국도 있고 뭐 레이어가 되게 여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쳐 와서 저희 쪽에 이제 노티스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가 부랴부랴 그거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되게 데드라인 타이트해서 막 엄청나게 막 하루 한 몇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다 처리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오늘 내용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그때도 이제 해외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 기업의 주주 명부에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이제 보통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기업 주총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탁결제원의 규정만 좀 여러 가지를 바꾸면 저희가
국내 기업의 의결권 행사 그리고 해외 기업 의결권 행사 전부 다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면서 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탁결제원 규정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왜 만들어졌지 어떤 변화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우리 상법에서 만약에 투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불통일 행사를 하면 3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탁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 3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2영업일은 필요해야 본인들도 의결권을 취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영역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예탁원의 그 규정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예탁원에서 이 의결권 행사를 불통일할 거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기자님께서 행동주의 펀드 물어보셨는데 행동주의 펀드에서 답변을 하셔서 혹시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연구자잖아요. 연구자 입장에서 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뭐 순기능, 역기능, 뭐 다양한 그러한 의견들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자인 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법에서 주주들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사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또 개인 그런 투자자들의 의식도 좀 깨우고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어떤 기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행동주의 펀드가 사내 이사를 주주 제한했다. 이거 문제 아니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주주가 사내 이사를 제한하는 게 왜 문제지?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는 너무나 당연한 주주의 권리조차 주주의 권리로 인식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행동주의 펀드가 좀 깨우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도 있지만 그러한 하나의 관점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 감사드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자산운용사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자님도 말씀했는데 왜 저기 이제 투자자의 목표는 좋은 주식을 찾아서 가치가 형성되면은 팔고 나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왜 특히 특정 액티비스트 펀드나 특정 외국인들 대상은 먹튀라는 표현을 쓰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 투자자들도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실현하고 또 좋은 주식 찾고 있는 게 되게 정상적인 그 방법 같은데 왜 계속 먹튀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기 뭐 꼭 주주 제한을 할 때 왜 액티비스트나 아니면 특정 외국인들만 문제 삼는지 왜냐하면 일반 주주들도 저기 주주 제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요즘엔요. 저희들도 액티비스트 펀드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배당을 더 달라.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현금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는지가 저는 굉장히 좀 인식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표현을 할 때 좀 너무 특정 그 저기 관계인들에 대한 그 적용되는 표현만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패널분들의 알찬 발표까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풍부하고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제38차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